It is an affront to good taste. 1865년 파리. 살롱 전시장에 한 장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우산으로 그림을 찌르려 했습니다. 경비원이 특별히 배치되었습니다.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의 그림은 누드화였습니다. 그런데 파리에는 수백 장의 누드화가 있었습니다. 미술관마다 여신들이 몸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만, 왜 이 여자만 그렇게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까요? 그림 속의 여자는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신 지금 나를 보고 있군요. 이 그림의 이름은 올랭피아. 화가의 이름은 에두아르 마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시선의 주인을 만납니다. 파리에서 태어난 부르주아 청년. 1832년 파리. 도시는 막 근대로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증기기관차가 파리와 생제르맹을 연결했고 파리는 빠르게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감각. 마네가 태어난 그 파리입니다. 아버지 오기스트 마네는 법무부 고위 관리였습니다. 어머니 외제니는 스웨덴 대사의 딸이었습니다. 에두아르는 세 형제 중 맏이었고 이 집안은 파리의 넉넉한 부르주아 가정이었습니다. 부르주아?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마네를 이해하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마네는 가난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반체제 보헤미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카페에서 지인들과 토론하고 살롱의 공식 인정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살롱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순이 마네의 전부입니다. 소년 에두아르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삼촌 에드몽 푸르니에가 조카를 루브르 박물관에 자주 데려갔습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 앞에서, 고야의 그림 앞에서 소년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관리인 아버지에게 화가란 직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명예로운 길을 원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그래서 에두아르는 해군사관학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 전에 실습 항해를 먼저 떠나게 했습니다. 에두아르는 브라질까지 갔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항구에서 16살 소녀는 처음으로 파리 밖의 세상을 봤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하늘.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도 포기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에두아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1850년 에두아르 마네는 토마 쿠티르의 아틀리에에 들어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네는 6년을 보냈습니다. 6년 동안 배운 것이 있고 6년 동안 거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 구성의 원리, 붓의 감각, 색의 조화, 거부한 것, 역사화가 회화의 정점이라는 믿음, 신화와 성경의 이야기만이 진짜 예술이라는 위계. 쿠티르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네는 스승의 가장 중요한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브르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루브르. 마네는 틈만 나면 루브르에 갔습니다. 거장들의 그림을 모사했습니다. 티치아노를 베꼈습니다. 벨라스케스를 베꼈습니다. 고야를 베꼈습니다. 베끼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그림들은 신화를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화를 빌려서 당대의 인간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 지금 이 파리를,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이 거리를. 첫 번째 성공과 첫 번째 선언. 1861년. 마네의 나이 29. 그는 살롱의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스페인 가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기타를 치는 스페인 남자가 화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에는 스페인 취향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용, 음악, 의상. 스페인은 이국적 낭만의 대명사였습니다. 살롱은 이 그림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가작을 주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타리스트의 손 자세가 악기와 맞지 않습니다. 왼손잡이용 기타를 오른손잡이처럼 잡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어긋납니다. 마네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진 같은 정확성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힘있게 살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작은 불일치 안에 마네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실을 그리되 현실의 복제가 되지 않겠다는 태도. 성공에 고무된 마네는 이듬해 더 큰 그림에 도전했습니다. 1862년 튠르리 정원의 음악. 튠르리 정원은 파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 파리의 중산층과 상류층이 모여들었습니다. 마네는 이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가로 2미터가 넘습니다. 그 안에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의자와 나무들 사이에, 모자와 드레스 사이에 보들레르가 있습니다. 작곡가 오펜바흐가 있습니다. 조각가 아스트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가장자리에 만에 자신이 서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보통 그림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군중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스케치 같다고 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도시의 진실은 중심 없는 군중 속에 있다는 것을. 보들레르는 이 시기에 현대성의 화가를 요청하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군중 속의 산책자, 즉 플라누에르.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모든 것을 흡수하되 거기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관찰자. 마네는 그 산책자였습니다. 그림 가장자리에 서서 군중을 바라보는. 1863년 파리 미술계의 가장 충격적인 하해. 이 하해 살롱은 출품작 5,000점 가운데 3,000점을 거부했습니다. 화가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3세가 직접 나섰습니다. 거부된 그림들을 따로 전시하라. 살롱 대 르피제 낙선전이 열렸습니다. 거부된 화가들 중에 마네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풀밭 위의 점심 식사였습니다. 스캔들, 시선이 충돌하는 자리,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숲속 빈터입니다. 두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그들 사이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알몸입니다. 뒤편에 반투명 옷을 걸친 또 다른 여자가 물속에 있습니다. 앞쪽 나체의 여자는 관람객을 바라봅니다. 정면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파리 관람객들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파리 루브르에는 알몸의 여신들이 수십 점 걸려 있었습니다. 비너스가 있고 님프가 있고 다이애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그림만 문제였을까요? 루브르의 누드들은 신화 속 존재들이었습니다. 비너스는 여신입니다. 현실 세계의 여자가 아닙니다. 관람객은 안전한 거리에서 그것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네의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벗어던진 옷가지가 있습니다. 바구니에는 빵과 과일이 있습니다. 두 남자는 외출용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1860년대 파리의 현실적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여자가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 시선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통적인 누드화에서 여성은 보여지는 존재였습니다. 관람객은 보는 존재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안전한 거리, 예술이라는 허구의 막이 있었습니다.
마네는 그 막을 찢었습니다. 그림 속의 여자가 나 지금 당신에게 보이고 있어요 라고 선언하는 순간 관람객은 자신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마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즉흥적인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네는 라파엘로 계열의 판화 구성을 가져왔습니다. 라파엘로의 원화를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가 판화로 제작한 파리스의 심판에서 인물의 구도를 빌려온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고전에서 빌려온 구도에 현대의 인물을 집어넣은 이것은 계획된 충돌이었습니다. 역사와 현재의 충돌, 신화와 현실의 충돌, 그리고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충돌. 하지만 진짜 폭발은 2년 뒤에 왔습니다. 1865년, 올랭피아. 이번에도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입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있습니다. 하얀 베개 위에. 그리고 역시 관람객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왼쪽에 하녀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발치에는 검은 고양이가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목은 올랭피아입니다. 당시 파리에서 이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급 매춘부들이 자주 쓰던 가명이었습니다. 비너스가 아닙니다. 다이애나가 아닙니다. 올랭피아입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천박하다. 역겹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신문들은 쏟아냈습니다. 고양이를 괴물에 비유했습니다. 한여의 꽃다발이 손님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마네는 개의치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쓴 편지들에서 그의 고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림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린 것은 단순히 누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린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파리는 번영했습니다. 카페가 넘쳤습니다. 백화점이 생겼습니다. 오페라 극장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계급이 있었고, 거래가 있었고, 위선이 있었습니다. 마네는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올랭피아를 더 자세히 보면 디테일들이 말을 겁니다. 그녀의 목에는 검은 리본이 있습니다. 귀에는 귀걸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신구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떤 거래의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하녀가 들고 온 꽃다발. 누군가 보냈겠지요, 손님이. 그리고 그 손님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쪽. 그림 밖.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마네는 관람객을 거래의 당사자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졸라의 등장과 지식인 동맹, 스캔들 한가운데 한 젊은 소설가가 나타났습니다. 에밀 졸라, 당시 25살, 아직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졸라는 잡지에 마네를 옹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1866년과 1867년 두 해에 걸쳐 그는 마네가 천재라고 했습니다. 마네가 그린 것이 현대 회화의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파리 문단은 술렁였습니다. 이 무명 소설가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마네는 달랐습니다. 그는 졸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그는 졸라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에밀 졸라. 1868년. 졸라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졸라의 뒤편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마네의 올랭피아 흑백 복제, 벨라스케스의 판화, 일본 우키요의 판화. 이것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맹의 선언입니다. 올랭피아는 마네 자신의 선언입니다. 벨라스케스는 마네가 존경하는 스승입니다. 일본 판화는 당시 유럽 예술가들이 열광하던 새로운 시각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졸라가 앉아 있습니다. 마네는 이 그림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우리는 같은 것을 믿는다. 이 시기 마네의 삶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카페의 게르부아,
파리 17구 클리쉬대로의 작은 카페. 마네는 여기서 매주 모였습니다. 드가가 왔습니다. 모네가 왔습니다. 르누아르가 왔습니다. 시슬레가 왔습니다. 작가 에드몽 듀랑티가 왔습니다. 비평가 터도르 듀레가 왔습니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말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마네와 듀랑티 사이에는 실제 결투까지 벌어졌습니다. 칼을 든 결투였습니다. 듀랑티가 부상을 입었고 이후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이 카페에서 인상주의가 준비되었습니다. 아직 이름은 없었지만. 마네는 이 모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면서도 항상 약간 바깥에 있었습니다. 산책자처럼, 군중 속의 관찰자처럼. 모네와 르누아르가 야외로 나가 빛을 쫓을 때 마네는 주로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이 살롱을 포기하고 독립 전시를 열자고 할 때 마네는 여전히 살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마네는 살롱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마네는 제도 안에서 제도를 흔들고 싶었습니다. 살롱의 심장부에서 살롱의 법칙을 깨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외치는 것보다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철도와 근대 도시 1870년과 71년 파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프로이 생군이 파리를 포위했습니다. 마네는 국민방위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파리와 함께 남았습니다. 포위가 끝난 뒤 코민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의 봉기, 그리고 그 진압, 마네는 그 진압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총살, 거리의 시체들, 이 경험이 마네를 바꾸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그린 도시는 화려했습니다. 이후에 그가 그린 도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1873년, 마네는 새 스튜디오로 이사했습니다. 생나자르역 근처, 당시 파리에서 가장 번화한 기차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철도. 이 그림에는 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차를 느낍니다. 화면 앞쪽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빅토린 모에랑, 마네가 자주 쓰던 모델이었습니다. 올랭피아의 그 여자. 그녀는 책을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이제는 친숙합니다. 마네의 시선. 그녀 옆에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검은 울타리 너머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철도는 울타리 너머에 있습니다. 기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증기만. 이 그림은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여자,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 소녀. 과거와 현재, 혹은 현재와 미래, 혹은 우리가 보는 세계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울타리. 이 울타리는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생나자르역은 당시 파리 서쪽의 부르주아, 주거지역과 철도 노동자들의 공간을 가르는 경계 근처에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계급의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경계였습니다. 마네는 기차를 그리지 않고도 기차가 만들어 놓은 새 세상의 경계를 그렸습니다. 1874년 살롱에 이 그림이 걸렸습니다. 그 해 봄 파리 카피신대로 나다르의 스튜디오에서 다른 전시가 열렸습니다. 화가 협동조합의 독립 전시.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드가, 베르트 모리조. 훗날 인상주의라 불릴 화가들의 첫 전시였습니다. 마네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가장 가까웠던 해에 그들과 함께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살롱을 선택했습니다. 베르트 모리조와 함께한 시간. 이 시기에 마네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르트 모리조. 1868년 루브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화가 팡텍 라투르의 소개였습니다. 모리조는 루브르에서 루벤스를 모사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둘은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명백했습니다. 마네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네는 모리조를 자주 그렸습니다. 발코니에 서 있는 모리조, 부채를 든 모리조, 검은 드레스의 모리조. 모리조는 항상 마네의 캔버스에서 강렬한 존재였습니다. 모리조는 1874년 마네의 남동생 외쟁과 결혼합니다. 그로써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관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영향의 방향이었습니다. 마네는 모리조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리조도 마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리조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빛을 쫓았습니다. 빠른 붓질로 순간을 잡았습니다. 인상주의의 핵심을 그녀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네는 그녀를 보면서 변했습니다. 1874년의 보팅 같은 그림에서 그것이 보입니다. 보팅, 가장 인상주의적인 마네. 1874년 여름, 마네는 아르장퇴유에서 모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강변의 작은 마을, 모네가 살고 있던 곳, 그리고 거기서 보팅을 그렸습니다.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도치대, 청록색 수면, 흰 옷을 입은 여자, 배 위의 남자. 하늘은 거의 없고 물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이 그림은 마네의 그림 중에서 가장 인상주의에 가깝습니다. 야외에 빛이 있습니다. 빠른 붓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네입니다. 왜 마네인 줄 알 수 있을까요? 구도, 인물을 극단적으로 크롭했습니다. 남자의 다리가 잘립니다. 배의 일부가 잘립니다. 마치 사진 속 한순간처럼. 하지만 그 잘림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려 있어서 오히려 의도를 드러냅니다. 두 인물 사이의 관계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마네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화가 메리 캐셋이 이 그림을 회화의 마지막 말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완결된 이야기가 없지만 완결된 그림. 그것이 마네가 도달한 어떤 경지였습니다. 카페와 파리의 밤. 1870년대 후반부터 마네의 그림은 도시 실내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카페 콩세르, 브라스리, 파리에 새로운 오락 공간들이 생겨났습니다. 콘서트가 있는 카페 콩세르, 대형 음악홀, 댄스홀. 마네는 그 공간들을 그렸습니다. 카페 콩세르의 한 구석. 이 그림에서 웨이트리스가 크게 보입니다. 무대 위의 가수는 배경으로 밀립니다. 관객들은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딴 데를 봅니다. 공연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네가 그린 근대 오락의 풍경입니다. 공연은 핑계이고 진짜는 사교입니다. 보여주는 것과 보는 것의 순환, 그리고 이 그림은 원래 훨씬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마네는 나중에 이 캔버스를 잘라냈습니다. 구성을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마네의 방식입니다. 최종의 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포착이 있다는 것. 폴리베르제르의 바, 마지막 진술. 1882년. 마네의 나이 50살. 그는 이미 아팠습니다. 다리를 저는 병이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폴리베르제르의 바. 폴리베르제르는 파리의 유명한 음악홀이었습니다. 서커스, 음악, 댄스가 모두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 마네는 그 바 앞에 한 여자를 세웠습니다. 쉬종, 실제 바텐더였습니다. 그녀는 아틀리에에 와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마네는 폴리베르제르를 직접 방문해 스케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리에에서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화면 앞쪽에 대리석 바가 있습니다. 술병들이 있습니다. 샴페인, 맥주, 오렌지, 꽃.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상품들, 그리고 바 너머에 그녀가 있습니다. 쉬종. 그녀는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먼 곳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지만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녀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녀를 어디에 있게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비밀은 뒤편에 있습니다. 거울. 그녀의 뒤에 거울이 있고 거울에 군중이 반영됩니다. 오른쪽에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산모를 쓴 남자가 보입니다. 분명 바 앞에 서서 그녀와 이야기하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거울의 반영이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손님이 서 있는 위치와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술병들의 위치도 반영 속에서 다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마네는 거울을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그렸습니다. 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거울은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또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상품들은 선명합니다. 병들은 선명합니다. 오렌지는 선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는 그것은 어긋납니다. 폴리베르제르, 이 공간에서 모든 것이 팔립니다. 공연이 팔립니다. 즐거움이 팔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것도. 마네는 그 공간의 중심에 여자를 세우고 그 여자의 눈빛을 통해 묻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무엇이 팔리고 있습니까? 이 그림은 1882년 살롱에 걸렸습니다. 마네의 마지막 대작이 되었습니다. 마네가 인상주의에 남긴 것. 1874년 제1회 인상주의 전시. 마네는 없었습니다. 1876년 제2회 없었습니다. 1877년 제3회 없었습니다. 끝까지 마네는 인상주의 공식 전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인상주의와 관계없는 화가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네는 빛을 그렸습니다. 인상파가 빛을 그린 이유는 현재의 순간, 현재의 감각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포착한다는 생각, 그것을 먼저 실천으로 보여준 사람이 마네였습니다. 튠르리 정원의 군중에서, 카페 콩세르의 웨이트리스에서, 바의 쉬종에서 르누아르는 사람들의 일상적 즐거움을 그렸습니다. 물랭드라 갈레트의 댄스, 노 젓는 사람들의 점심. 그런데 일상의 여가가 위대한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 마네였습니다. 드가는 무대 뒤 발레리나들을 그렸습니다. 공연이 아닌 노동으로서의 예술, 현대 도시, 여성의 다양한 얼굴. 그런데 여성의 몸과 시선이 복잡한 사회적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논쟁적으로 제시한 화가가 마네였습니다. 마네는 인상주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네는 인상주의의 질문을 먼저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인상주의의 지적 전초기지. 전초기지. 군대 용어입니다. 본군이 진격하기 전에 먼저 진지를 파고 적의 동태를 살피며 방향을 정하는 곳. 마네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가 먼저 물음을 던졌고 인상주의가 그 물음 위에서 자랐습니다. 말년과 유산, 1880년대. 마네는 점점 아팠습니다. 다리에 신경 손상, 보행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그는 아름다운 소품들을 그렸습니다. 꽃, 장미, 수선화, 라일락, 작고 빠른 그림들.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장, 아스파라거스 한 묶음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100프랑을 받기로 했는데 수집가가 1000프랑을 보냈습니다. 마네는 아스파라거스 한 줄기를 따로 그려 보냈습니다. 당신의 묶음에서 한 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일화 안에서 마네가 보입니다. 유머가 있습니다. 우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붓질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1883년 4월 30일 에두아르 마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1살이었습니다. 마네는 파리 파시묘지에 묻혔습니다. 1890년 모네가 발기인이 되어 마네의 올랭피아를 국가에 기증하는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올랭피아는 처음에는 릭상부르 미술관을 거쳐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의 오르세 미술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네가 그토록 신경 써서 바라보며 공부했던 루브르의 거장들과 같은 도시에 그의 그림이 당당히 걸린 것입니다. 마네는 생전에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1882년 사망 1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살롱의 인정도 왔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하지만 마네는 아마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렸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그 눈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광고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있습니다. SNS 피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장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지가 됩니다. 사진을 찍고 올립니다. 보여지고 봅니다. 이 세상을 처음 예고한 사람 중 한 명이 마네였습니다. 올랭피아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 폴리베르제르의 배서 쉬종이 멀리 바라보는 눈빛, 그것은 오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에게 보이고 있는가? 마네를 단순히 인상주의의 선배로 보는 것은 좁게 보는 것입니다. 마네는 회화가 더 이상 신화와 역사를 그려야 한다는 규칙을 깼습니다. 현재의 파리를, 지금 이 카페를, 오늘 이 거리를 그리는 것이 위대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살롱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겁쟁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에서 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제도 안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 그 전략이 때로 그를 외롭게 했습니다. 인상주의자들과도 아카데미와도 완전히 같은 편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그를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의 교리도 따르지 않는 눈, 자기 자신의 파리를 보는 눈, 그 눈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두아르 마네를 만났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시험에 실패한 청년, 아버지의 실망을 딛고 붓을 든 사람, 살롱의 인정을 원했지만 살롱을 뒤집어 놓은 사람, 인상주의의 동료였지만 끝까지 혼자였던 사람, 그리고 한 장의 그림을 남긴 사람, 거울이 어긋난 그 배서 먼 곳을 바라보는 여자의 눈빛을. 하지만 올랭피아는 아직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그녀의 눈빛을 직접 보러 가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먼저 바라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서 계십시오. 그녀가 먼저 당신을 바라볼 겁니다. 그것이 마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각과 관점에 대해 각자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 새로운 화가의 삶과 작품 세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